지금 현재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 거죠. 예, 시대 자체가 그런 거고요.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주식의 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계 자산 비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계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많으면 부동산 시대를 아직 걷고 있는 거고요. 주식이 많으면 주식의 시대로 넘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훨씬 크죠. 예, 80%가 넘으니까, 80% 가까이 되니까 가계 자산에. 주식은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는 보통 신흥국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 시대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주식 시대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넘어가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일단 인구가 이제 늘어나다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수요가 좀 떨어지겠죠. 도시화율이 이제 끝나서 도시로 사람들이 다 모이고 난 상태에서 이제 지방으로 갈 사람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고점을 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가 되면,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사실은 이제 고령자들은 부동산을 들고 있는 것도 좋지만 연금을 많이 들게 돼요. 연금을 가입을 하면 연금에서는 주식과 채권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요 지금 기로점에 전환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은 저는 좀 장기 전망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현금을 들고 있자니 이제 저금리 시대니까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서는 현금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들고 있는 건데 부동산도 이런 시기가 지나면 이번 사이클이 큰 사이클로 보면 고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이클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부동산은 물가만큼 정도 오르는 그러니까 급락한 다음에 나중에 오르더라도 이전처럼 물가를 초과하는 상승은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젊은 친구들도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주식은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은 이익이 임대료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기업들이 활동을 해서 이익을 늘려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장기 수익률은 항상 부동산보다 주식이 높아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요 단계에서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신흥국 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필연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최소한 50대 50을 말씀드리거든요. 50대 50. 자, 50대 50은 뭐냐면 원화를 50, 달러를 50 정도를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이 이제 이렇게 둔화되는 시기잖아요. 예,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저성장기에 들어갔단 말이죠. 저성장기에 들어가면 투자할 만한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투자는 해외에다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좀 성장성이 높은 쪽으로 그러니까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미국보다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0으로 향해서 가는 거고요. 잠재 성장률이. 미국은 지금 몇십 년째 지금 2%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예요. 굉장히 다르죠. 거기다가 미국 기업들은 주주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자사주 사서 소각해버리잖아요. EPS가 올라가죠. 혁신 기업들도 미국 쪽에 많고. 그러니까 저는 길게 봐도 조금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배당도 많이 주고. 또 투자할 것도 되게 많아요. ETF도 많고. 배당 투자하기도 너무 좋거든요. 8%, 10% 배당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렇게 올인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투자, 그래서 이제 부자들도 먼저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린 거고 지금은 우리나라 대중들도 해외 투자를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제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미국 ETF를 사서 이익이 나면 원천 징수 20% 내면 끝이에요. 22% 세금 내면 끝인데 우리나라는 이익이 나면 이게 막 금융종합과세로 막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집은 우리나라 집을 갖고 있고 투자는 달러 ETF에 투자하는 게 자산 배분상으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한다면 지금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렸지 고점 전이거나 약간 지났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까?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까? 뭐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건 좀 위험성이 너무 높은 것 같고요. 주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있는데 개별 주식에 그게 삼성전자래도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ETF가 있어요.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ETF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적어 갖고 왔는데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ETF죠. 자, 이 상품이 뭐냐면 국내 코스피 200하고 미국 국채에 반반 투자하는 거예요. 삼성에서 나온 거죠. 반반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가 올라가도 수익이 나죠.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져도 수익이 나는 거죠.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가격이 오르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지가 된 상태예요. 가장 경기에 민감한 거와 이제 경기 안 좋을 때 오르는 국채를 믹스해 놓은 거죠. 이 상품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나라 ETF 중에 유일하게 제가 갖고 싶은 상품이에요. 장기적으로. 이게 작년에 팬데믹 터졌을 때 주가 50%씩 40%씩 빠졌을 때 이거 딱 10%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가 방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왜냐하면 주가 폭락하면 일단 미국 국채가 가격이 급등하고요. 이거 빠지는 거 커버해 주는 거죠. 거기다 달러 환율이 오르잖아요. 이게 되기 때문에 이 방어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고점일 수 있으니까 여기일 수도 있고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이 빠지더라도 굉장히 밑에가 탄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우리가 잘못 봐가지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4천 갈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3,600, 4천을 가면 이거는 수익이 나죠. 수익이 계속 따라서 나니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도 이 상품은 되게 잘 만든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만약에 신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삼성전자, 카카오 뭐 이런 개별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ETF 그냥 사모을 것 같아요. 빠지면 더 사면 되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해외 쪽에서는 이런 상품이 있어요. JPI라는 코드를 가진 J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이게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커버드 콜. 이게 커버드 콜 ETF인데 JP모건에서 만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XYD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버드 콜 상품이 이 커버드 콜은 뭐냐면 주식을 현물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예요. 콜옵션을 매도해서 해지를 하는 거죠. 해지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콜옵션을 매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기간 프리미엄을 받게 돼요. 이게 계속 왜냐하면 콜옵션 매도를 하면 그러니까 옵션을 매수하는 쪽에 시간같이 까먹는 걸 다 이쪽에서 받거든요. 얻는 거거든요. 그 대신 현물을 갖고 있음으로써 콜옵션 매도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주가가 급등하면 무한대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버를 한 거예요. 이게 커버드 콜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품의 장점은 뭐냐면 주가 방어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작년처럼 이렇게 막 40%, 50% 주가 빠졌다.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거의 10%도 잘 안 빠져요. 다 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대신 이 상품의 좋은 점은 뭐냐면 연 8% 정도의 배당을 줘요. 이 배당이 리츠에서처럼 이렇게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시간가치 프리미엄을 받아서 배당을 주는 거예요. 이게 특히 월 배당이에요. 이게 매월 나와요. 매월 월 배당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JP모건에서 작정하고 만든 거죠. 이게 수수율도 0.36%밖에 안 돼요. 이게 원래 이런 상품이 보통 수수율이 0.8% 막 이상이거든요.
이거는 0.3%밖에 안 돼요. JP모건이 이거 쓸어 담으려고 만든 상품이에요, 사실은. 인건비도 잘 안 나올 수 있는 상품인데 어쨌든 이런 상품은 저는 거의 현금과 같은 구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배당을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배당주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 배당주 ETF 뭐 리츠 뭐 이런 거 투자하면 주가가 급락하잖아요. 전체 주가가. 배당주 30%씩 급락해요. 잘 몰라서 그렇지. 배당주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주가 급락하거든요. 이것도 연 8% 정도 주는 거란 말이죠. 이런 배당주, 리츠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주가 방어력도 좋고 배당도 8%에서 10% 가까이 나오고. 예. 지금 시점이라면 그냥 이런 상품에 묻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달러로 돼 있으니까 또. 예. 저는 약간 요즘에는 주변에 이런 상품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냥 이거 배당주 말고 배당주도 위험하다. 이게 자본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제피 같은 ETF를 그냥 가지고 뭐 자산 배분 투자만 아니면 저희 자산 배분 투자에도 이게 상품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금 대신. 그러니까 채권 대신 들어가 있어요. 채권 대신. 지금 채권은 별로 이자율도 낮고 채권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갖고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국채 대신 이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방어력도 하방 방어력도 좋고 8% 수익을 주니까 이게 채권보다 나은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지금 국채 금리가 높다. 지금 한 3%대 뭐 4%대다 그러면은 국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자본 차익이 나는 게 막 10%, 20%, 30%씩 나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국채 금리 낮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전자산으로 국채보다는 이게 훨씬 낫거든요. 예. 8월달 그 스페셜 리포트는 저희가 주제를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 경기 사이클 최근에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피크아웃이라는 게 이제 경기가 고점을 통과하는 걸 피크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번 달은 경기 사이클을 좀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작성을 해봤고요. 경기 사이클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경기 사이클이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기의 위치, 그 시장의 위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경기보다 주가가 선행하죠.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경기가 나중에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기와 기업의 실적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움직이면서 기업 실적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 실적이 한참 좋은데 주가가 미리 꺾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경기와 실적, 기업 실적은 동행하고 그 다음에 주가는 경기나 실적에 비해서 선행한다. 이 정도 이제 기본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해서 배운 건데 얼마나 선행하느냐. 그러니까 경기보다 주가가 선행을 하는데 경기나 실적보다 어느 정도 선행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좀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시장에 따라 좀 틀리긴 해요. 유동성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한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한 6개월 정도로 잡아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나 경험을 봤을 때는 경기가 고점이 올해 연말이다. 그러면 주가 고점은 올해 6월 정도의 고점을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와 동행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나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데 그러면 주가와 선행하는 걸 좀 찾으면 좀 주가가 고점인 걸 좀 미리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와 동행하는 걸 찾다 보니 가장 동행성이 가장 높은 게 이제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예요. 저희가 이제 가끔 보고서에 설명드리는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게 이제 경기보다 한 6개월 선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주가와 동행하는 경향이 강해요. 약간 한두 달 차이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 그 외국인들이나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은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흐름을 굉장히 열심히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그거와 또 같이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월별 수출 데이터를 같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월별 수출 데이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발표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날 1일 날 발표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여러 산업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IT서부터 철강이나 화학처럼 산업재까지 골고루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기의 하나의 바로미터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그 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 요거를 약간 그 전 세계 그 주가의 약간 동행 지수 식으로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개념을 좀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은 경기 사이클이 뭐냐.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을 뭘 기준으로 볼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을 예를 들면 성장률로 볼 거냐, 아니면은 뭐 고용 지표로 볼 거냐, 아니면 뭐 수출 데이터로 볼 거냐, 뭐 이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피크아웃 그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경제 성장률이 보통 전분기 대비로 보는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작년처럼 이제 팬데믹 사태처럼 굉장히 급박한 어떤 그러니까 급추락을 했잖아요. 경제가 급추락을 한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 다음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기저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전년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장이 나오는 성장률로 보면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런 기저효과가 끝날 때 항상 이런 논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작년에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때가 가장 안 좋았잖아요. 안 좋고 이제 8월, 9월 넘어가면서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성장률도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는데 올해 막 성장률 보면 9%,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높은 성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장률로 보면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제 투자자들은 모멘텀으로 보면 성장률이 피크인 건 맞죠. 예. 만약에 4분기 뭐 내년 1분기에도 만약 9% 성장한다 그러면 이거는 미친 거죠. 내년에는 다시 어떻게 되죠? 연평균 성장률이 뭐 3%대로 다시 내려오겠죠, 미국이. 올해 한 뭐 7, 8%대 성장하고 후년 되면 다시 뭐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뭐 2%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기 사이클 고점을 성장률이 피크 치는 요번에 여름이 이제 피크일 가능성이 높은데 피크 치는 여름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전체적인 그 뭐라 그럴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오는 추세 그 추세를 볼 거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보면 주식이란 게 주가라는 거는 기업들 이제 기업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실적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때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 성장률이 둔화되면 실적이 늘어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되면 주가가 좀 꺾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통 이제 좀 프로일수록 약간 그 모멘텀을 봐요. 예, 실적의 모멘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지나면 이제 주식을 팔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좋아지더라도 팔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기저효과가 없을 때 얘기고요. 예, 지금처럼 작년과 같은 특수한 기저효과가 생겼을 때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피크아웃이 언제 생겼을까요? 이런 식으로 아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2009년, 10년 이때가 피크아웃이었죠. 왜냐하면 2008년이 서프라임 때문에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에 2009년, 10년이 가장 성장률이 높았어요. 그리고 나 성장률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기저효과가 생겼을 때는 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조금 지금은 약간 논쟁이 있을 만한 게 아닌데 사실은 논쟁이 생겨서 이렇게 다루게 됐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 동기 대비한 성장률이 하락한다고 꼭 경기 사이클이 하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은 하나의 경기의 흐름이 방향이 이제 꺾였을 때 이걸 이제 경기 사이클 고점으로 보는 건데 지금은 성장률이 하락한다고 이 기저가 그러니까 성장하는 기저가 꺾인 건 아니다.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경기 사이클 논쟁의 두 번째 논점이 장기 국채 금리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1.2%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제일 첫 번째 요소는
그 무위험 이자율이죠.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전혀 위험이 없는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더하기 뭐죠?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 더하기 위험에 대한 보상.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진 게 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기 국채 금리, 장기 만기가 길수록 그 아까 두 번째 요소 있잖아요. 두 번째 요소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치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크죠.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장기채일수록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장기채 금리일수록 많이 올라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국채 금리를 뭘로 보냐면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져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경기가 나빠지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이 의심을 하는 거죠. 아, 국채 금리가 지금 적정이 한 2.5%에서 3%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낮은데 어떻게 1.7%까지 갔다가 이게 어떻게 1.2%까지 빠질 수 있냐. 1.5%에서 6% 정도 좀 조정을 받고 가는 건 이해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1.5%를 깨고 1.2%까지 내려오니까 갑자기 의심이 생긴 거죠. 아, 이거 우리가 틀린 거 아니냐. 항상 돈이 맞으니까. 미래 경기가 이제 나빠지는 거 아니냐. 그걸 반영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빠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경기 전망에 대한 악화 부분보다는 약간 단기 수급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빠진 건 단기적인 수급 요인.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아까 그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금리를 움직이는 요인, 금리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키는 요인은 그 세 가지 플러스 뭐가 또 있냐면 그 단기적인 수급 동향이 있어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국채라는 거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국채 공급은 뭐죠? 국채를 발행하는 쪽이죠.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게 공급이고요. 그다음 수요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사주는 거죠. 수요를 사주는 건데 연준의 양적 완화도 수요 쪽이죠. 연준이 국채를 사주니까 시장에서. 근데 그런 어떤 수급 요인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공급 사이드는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 사이드가 원래 연준이 매월 1,200억 불씩 매입을 하고 있는 그 수요죠. 기본 수요죠. 그런 부분에 플러스 다른 수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일시적인 수요인데 그 수요 때문에 국채 금리가 과도하게 빠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기 전망이 나빠서 빠진다기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요인에 의해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아진 거죠. 갑자기 일시적으로 많아지면서 금리가 빠지는. 그러니까 국채 가격으로 보면 오르는 거죠.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경기 사이클을 꺾였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희가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나눠져 있고 각각 경기 사이클의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호황기의 끝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경기가 처음에 이제 보시면 경기 사이클이 회복기, 경기가 회복하는 시기. 처음에 이제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기, 그다음 경기 호황기. 호황기는 경기가 굉장히 불이 붙는 거죠. 굉장히 좋은 상태. 그다음에 경기 둔화기. 그러니까 경기가 완전히 이제 고점은 지났는데 이제 침체로 빠지기 전에 이제 둔화되는 거죠. 둔화기. 그다음에 경기 침체기. 경기 침체는 이제 경기가 불황인 상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 경기 호황기의 후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경기 정점을 이루고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직전, 둔화되기 직전. 이 정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호황기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게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추정을 하는 건데 경기 사이클이란 건 외부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팬데믹도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2019년이 경기 피크를 지나서 꺾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주식 비중 좀 줄이고 리스크 관리 잘 하고 경기는 좀 둔화되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갑자기 팬데믹 터지면서
이제 경기의 둔화기, 침체기가 한 번에 온 거죠. 압축해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정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해보는 거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를 대략 가늠을 해보는 건데 미국은 지금 현재 경기 회복기를 지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경기 회복기를. 성장률은 굉장히 높지만 그건 기저효과 때문이고 어떤 경기 사이클을 보는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 경기 회복기를 지나서 호황기 직전에 있는 그 정도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올 가을 이후에 이제 호황기로 진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면 경기가 이제 중국이 제일 빠르죠. 경기 위치로 보면 그다음 한국, 그다음에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좀 더 늦어요. 그러니까 경기 회복기의 초입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고점은 어디일까, 언제쯤일까, 이거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기의 정점을 이루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정점이 내년 2분기로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흥국 경기 사이클을 다 감안을 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신흥국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 그런 것과 그다음에 현재 이제 미국의 재고율, 그다음에 가동률,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많이 따라가니까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한국의 경기 고점은 미국보다 좀 빠르거든요, 항상. 내년 한 2분기 정도 내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정도의 고점에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후년서부터는 조금 둔화되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2023년에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연준은 말이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철저하게 믿으면 안 돼요. 연준은 항상 상황에 따라서 말이 지난달하고 이번 달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 경기 호황기에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지. 올 가을에 만약에 진짜 호황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빠르면 내년 상반기, 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